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요,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이론 내용 학습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학습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실 수 있는 예상 문제 풀이 강좌입니다. 자, 이 강좌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 보신 뒤에 해설 강좌 자체는 도움을 받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 강좌를 통해서 내가 문제풀이도 하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복습을 하는 이런 형태로 물론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학습의 효과를 조금 더 높이시는 방법은 1차적으로 내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다가 정답까지 체크를 해 보시는 거죠. 더 좋은 것은 이론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든지 혹은 더 중요한 거는요. 맞은 문제보다 틀린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1차적으로 먼저 학습이 되시고 먼저 풀어보시는 이 과정이 지난 다음에 해설 강좌는 마무리로 문제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수업을 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렇게 권장해 드리는 방법대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순서는 저희가 이론 내용에서 학습하셨던 그 순서, 과목에 대한 순서뿐만 아니라 챕터에 대한 순서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다가 이론 내용을 찾으실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동일한 챕터 내에서 내용을 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론서와 같이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문제풀이 잘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목으로 전자계산기 구조 파트에 해당하는 거죠. 자, 첫 번째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발전 챕터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각각의 챕터상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문제 문항수들은 조금씩 당연히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비중적으로 좀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었던 그 챕터들은 조금 더 많은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적게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각 챕터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모두 다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게요. 컴퓨터 발달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컴퓨터가 계속적으로 1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발달을 해 오면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구성이나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형태나 속도에 대한 부분이나 많은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보니까 최초의 이진법을 사용한 컴퓨터는 에드박이다 이렇게 놨어요. 자, 여기에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반드시 잘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는 뭘 강조를 했습니까? 이진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자, 그러면서 그 해당 컴퓨터가 에드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최초의 이진법을 사용한 것 말고 어느 부분에 대한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두느냐 하면 폰 노이만 구조,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최초의 폰 노이만 구조를 접목한 컴퓨터가 무엇이냐라는 거 기존에 기출되었었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중점적으로 특히 더 많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2세대는 주요 소자로 집적회로 IC를 사용했다. 자, 그래서 주요 소자를 각 세대별로 어떤 걸 사용했느냐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맞는지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연산 속도 단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 밀리세컨드, 나노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순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차 빨라지는 순서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맞는지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내용이죠. 네 번째는 4세대 컴퓨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프로그램을 내부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놓고 내부에 저장을 해놨다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외부로부터 적재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아닌 거죠. 예, 미리 이제 내부에다가 저장을 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병렬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정확한 부분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옳은 것에 대한 것은 1번이다라는 거는 명확히 이제 확인이 되셨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볼게요. 2세대가 직접 회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1세대가 진공관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2세대는 직접 회로가 아니라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직접 회로에 해당하는 건 3세대 쪽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에서 속도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순서가 지금 주어진 지문에서는 밀리세컨드, 나노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밀리세컨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속도 단위 중에서는 가장 느린 속도 단위에 해당하는 거죠. 세대가 지나면서 점차 빨라져야 되니까 그 다음이 마이크로가 되네요. 예, 그 다음이 마이크로 세컨드 그리고 나노 세컨드, 피코, femto 세컨드까지. 예, 그래서 얘는 밀리세컨드 기준으로 해서 초 단위와 비교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3승초 그쵸?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개념에 해당하는 거죠. 1000분의 1초만큼 더 빨라진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뒤쪽으로 가면서 더 빨라지는데 그들 사이에 빨라지는 단위 자체도 1000분의 1초씩 더 많이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이런 식으로 점차 더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순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잘못됐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내부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놓고 여기까지는 맞거든요. 예,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내부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놨다라는 게 프로그램을 내부에 저장을 해놓고 처리하는 그렇죠. 노이만 구조에 해당하는 걸 얘기한다.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병렬에 해당하는 부분 이거에 이제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되는 거죠. 자, 4세대까지는 내부에 저장을 해 놓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 작업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저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처리를 할 때요. 직렬 처리를 한다. 이게 기본이다. 직렬 처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렬로 처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 등장을 한 거냐 하면 4세대가 아닌 바로 5세대부터. 그러니까 둘 다 4세대도 그렇고 5세대도 그렇고 내부에 프로그램을 저장을 해놓고 처리를 하는 형태 이거는 맞아요. 둘 다. 그런데 4세대까지는 직렬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병렬 처리는 5세대부터 출발이 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장에서는요. 요 병렬이라는 표현 때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죠? 예,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다양하게 각 세대별 컴퓨터가 발전되어 가면서 여러 특징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컴퓨터 발전과 관련되는 각 세대별 특징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죠? 자, 되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구조와 관련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때 보니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죠? 우리 레지스터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중앙 처리 장치 안에 들어있는 고속의 기억 공간에 해당하면서 어떤 특정 내용들을 임시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중앙처리장치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레지스터가 아주 빠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보조자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앙처리장치 입장에서는 훨씬 빠르게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레지스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항이 나와 있으면서 이들은 어떤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거냐 이걸 이제 묻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연산 수행 중에 자리 올림, 오버플로우 발생 여부, 부호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연산을 수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자리 올림, 오버플로우 발생 여부, 부호 등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상태 레지스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 정보를 저장하는 곳으로 사용된다. 자, 이때 이제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요. 일단은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레지스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가 PC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PC라는 거는 뭐예요? 다음번에 수행할 명령 번지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가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 PC예요. 그죠? 그런데 다음번에 수행할 명령 번지를 넘겨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인터럽트를 수행을 하는 과정 자체가 현재 수행 중이던 작업을 잠시 멈추고 인터럽트 상황을 해결하고 온 다음에 다음번 명령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때 이제 다음에 수행할 명령 번지인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디다 넣어놓겠다 이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스택 포인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보실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런 생각 드시죠? 왜? 여기서 얘기할 때는 레지스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여기에서는 스택 포인트라는 표현을 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시죠? 자, 여기에서요. 포인트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이 여러 군데서 사실 포인트라는 표현은 들어보셨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C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 하실 때도 변수 중에 포인트 변수라 그래서 주소를 기억하는 변수 이렇게 이미 이제 학습을 하셨잖아요. 근데 의미상으로 같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에 대한 것도 주소를 기억한다 이거거든요. 주소를 기억한다. 그러면은 여기서요. 주소를 기억하는 임시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레지스터긴 한데 이때 강조하는 거는 주소를 기억한다. 그래서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들의 무리를 통틀어서 포인트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레지스터구나. 어차피 임시 기억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레지스터구나. 다만 주소를 기억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포인트라는 표현을 붙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스택이라는 저장 구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last in, first out에 해당하는 구조인 스택. 이 공간은 활용하는 범주 자체가 인터럽트가 수행될 때 돌아갈 명령의 주소. 그죠? 인터럽트 수행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서브 함수, 서브루틴을 수행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다시 또 돌아갈 복귀 주소. 이런 것들을 보관할 때 스택이라는 공간을 100% 활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때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1번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상태 레지스터, 두 번째는 스택 포인트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레지스터들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때 MAR, MBR, IR 너무 많죠. 그 다음에 ACC 그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제가 약자 표현을 다 해드렸죠? 버퍼 레지스터 MBR, 그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 IR,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해서 연산할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레지스터. 그죠? 연산 장치와 관련되는 거 데이터 레지스터 있었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ACC, 누산기에 해당하는 연산 장치와 관련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주소를 형성할 때 명령 주소에 대한 부분, 유효 주소를 계산할 때 또 인덱스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또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모든 레지스터들이 각각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냐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요. 이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문제 자체의 정답을 찾으시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학습을 하시는 과정이시고 혹은 지금 앞에 부분의 모든 것이 학습이 끝나고 마무리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약간 순서를 바꾸어서 이론 학습까지 하시고 예상 문제부터 혹은 기출 문제까지 다 푸신 분도 있을 테고 그러나 이제 이론 학습에 대한 건 충분히 다 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문제의 형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문제의 정답만 찾는 거 정답 찾았으니까 됐어 에서 끝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나머지 선택 지문에 해당하는 게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선택 지문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한 정상적인 지문에 해당하는 건데 다만 문제의 정답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어떤 거와 관련이 되는 건가라는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같이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예, 그렇게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컴퓨터와 관련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용어 관련 문제. 자, 첫 번째 보니까 컴퓨터에 1테라바이트 우리 이제 용량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이 메모리 하나에는 1기가바이트 용량 파일을 1024개 저장할 수 있다. 용량 단위에 해당하는 거 기본 순서 기억해 주시면 되죠. 기가바이트 다음이 그렇죠.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형태 맞죠. 그래서 그 차이는 2의 10승만큼 더 커지는 형태니까 결과적으로 1024개만큼 더 저장할 수 있다. 어때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컴퓨터 시스템의 레지스터는 데이터나 명령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고속의 전용 공간이다. 어때요? 완전히 뭐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의 도움을 받는 중앙 처리 장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빠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니까 OMR에 대해서 자, 입출력 장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OMR이라는 입출력 장치에서 광학 마크 용지에 마킹된 정보를 판독해서 입력하는 장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맞죠. 여러분이 이제 뭐 가장 잘 아시는 것 중에 시험장에 시험을 보러 가시면 OMR 카드에 컴퓨터 사인펜으로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예. 그게 이제 광학, 한글 해석을 하면 광학 마킹된 것을 빛의 형태로 해독하는, 읽어드리는 그런 형태의 용지에 마킹을 한 정보를 판독을 하는 입력을 받아들이는 장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맞는 설명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EPROM. 자, EPROM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기억된 내용을 전기적인 일정 전압으로 삭제를 하고 기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마스크롬에 해당하는 것은 기록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롬이지만 이것이 이제 변형되어진 형태로 개발돼서 만들어진 것이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롬이 만들어진 거죠. 그중에 이제 EPROM도 하나에 해당하는 건데 지우는 방법, 그러니까 삭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기적인 전압. 자, 이걸로 삭제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맞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자, EPROM에 해당하는 것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적인 방법 아니다라는 거죠. 자외선을 이용해서 삭제를 하는 거고 전기적으로 일정 전압을 주어서 삭제하는 것은 여기에 E가 하나 더 들어가죠. E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이게 이제 플레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일렉트로닉 이거거든요. 일렉트로닉. 여기에 EPROM 여기에서 E가 들어가는 거는 일렉트로닉이 아니라 이레이저블. 그러니까 제거를 할 수 있는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첫 글자에 해당하는 것이 동일하다 보니까 종종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자는 거죠. 그래서 E가 하나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는 이레이저블, 그러니까 제거가 가능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E가 하나 더 있는 거는 일렉트로닉, 전기적인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결국은 삭제를 할 때 전기적인 방법으로 삭제를 하는 형태는 EEPROM이다. 이렇게 이제 연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로 또 한번 가보시면요. 자, CPU 클럭 주파수가 1MHz다. 클럭 사이클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건 뭐겠어요? 용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신다면 요거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용어에서 보셨을 때 클럭 주파수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클럭 사이클에 해당하는 것 그들이 어떤 의미가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클럭 주파수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1초 동안 1초라는 시간 동안 클럭의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단위적인 부분에서 기본 단위는 우리 헤르츠 단위 많이 보셨죠? 그죠? 예, 헤르츠를 기본 단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헤르츠에 해당하는 단위가 1초라는 시간 동안 클럭이 몇 개 얘는 이제 형성이 되는 건가 클럭이 몇 개인가 이건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주어진 문제에서는 1MHz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MHz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헤르츠에 해당하는 단위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이 우리 그 용량 단위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용량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앞에 붙여지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랑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 헤르츠에 해당하는 부분 다음에도 헤르츠, 그 다음에 킬로헤르츠, K가 붙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메가헤르츠에 해당하는 이렇게 M이 붙어요. 그러면 단위적인 측면의 차이도 3승, 여기에서는 이제 3승만큼씩의 차이로 자, 그래서 헤르츠에서 킬로헤르츠의 형태로 갔을 때는 얘는 얼마만큼이 더 사실상 이제 클럭의 개수 혹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단위에 해당하는 차이를 보셨을 때 얘는 10의 3승.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헤르츠하고 메가헤르츠하고 이제 기본을 표현을 했을 때는 그 비교를 해서 단위 비교를 했을 때는요. 10의 6승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이제 단위적인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주어져 있는 1MHz에 해당하는 것일 때라고 한다면 이게 1초라는 시간 동안 클럭의 개수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얼마만큼? 그렇죠. 메가헤르츠니까 10의 6승계만큼 클럭이 수행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클럭 사이클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클럭 사이클 이 부분. 자, 클럭 사이클은 하나의 클럭이 수행되는 시간이에요. 하나의 클럭이 수행되는 시간.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지금 클럭 주파수는 1초라는 시간 동안 클럭이 몇 개가 수행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얘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의 클럭이 수행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면서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초 단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결과적으로 클럭 주파수하고 클럭 사이클에 해당하는 것은 역수 관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하셨지만 1MHz에 해당하는 거는 1초라는 시간 동안 클럭의 개수가 10의 6승계만큼 수행이 되는 거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렇게 10의 6승계만큼 수행되는 이 클럭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얘가 수행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역수관계로 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10의 6승분의 1 이게 클럭 사이클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 가나요? 예, 그 역수관계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10의 6승분의 1초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택 지문에서 찾아보실 때 초 단위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1번, 2번에서는 마이크로 세컨드, 그 다음에 3번, 4번에서는 밀리 세컨드 이렇게 두 가지 단위 형태가 있는데 수치하고 단위하고 맞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찾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의 6승 분의 1의 형태니까 우리 속도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그쵸? 우리 밀리 세컨드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 즉 10의 6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의 6승 분의 1. 그쵸? 예,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1 마이크로 세컨드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 정리하시면서 적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레지스터에 관련되는 거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accumulator AC라는 약자 혹은 C를 하나 더 붙여서 ACC라고 하기도 하죠. accumulator 이렇게 되고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누산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연산 과정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그죠? 연산을 수행하다가 발생되는 중간 결과 혹은 마지막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accumulator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맞죠? 두 번째 보니까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약어 표현으로 P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다음에 인출된 명령 주소를 보관하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인출된 명령 주소, 다음에 수행할 명령 주소. 어때요? 맞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MAR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인출한 명령어를 보관한다. 자, 여기에서 A에 해당하는 것은 플레임에서도 나왔지만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3번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 옳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실행할 자료가 기억이 되어 있는 메모리에 이거죠. 메모리에 번지에 해당하는 거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예, 그래서 실행할 명령이나 데이터와 관련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메모리가 있을 터인데 그 메모리의 주소를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겠죠. 예,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서는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 4번에 해당하는 거는 MBR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기억장치에 저장될 데이터 또는 기억장치로부터 읽힌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버퍼 레지스터에 해당한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맞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와 관련되는 문제들 한 번 더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들 중에서는 제가 보면 이제 앞으로도 뒤에 문제도 쭉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예상 문제 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 유형에서 다루지 않았던 최신의 기출문제. 물론 이제 계리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미 이제 벗어났죠. 계리직 한계에서 좀 벗어나서 타직렬까지 모두 다 여러분이 기출문제들은 학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직렬 범주 안에서 또 최근에 또 자주 나왔던 이런 문제들에 해당하는 거를 또 조금씩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서 또 최근에 기출문제 형태도 이런 범주에서 또 기출이 되었구나라는 거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면서 학습의 포인트를 또 그렇게 좀 잡아가시면 좋겠지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챕터 쪽으로 넘어가면요. 컴퓨터 명령어와 관련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6번 문제에서 컴퓨터 명령 처리를 위한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명령 처리를 하는 명령에 대해서 주소 지정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쵸? 자,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살펴봅시다. 레지스터에 실제 어퍼랜드의 저장 주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 일단은 레지스터상에 뭔가 정보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장만 보시더라도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는
주소 지정 방식에 해당하는 거구나까지는 사실상 여기서 인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지더 관련되는 또 주소 지정 형태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제 거기서 또 판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보니까 레지스터와 메모리 접근을 모두 해야 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레지스터에 오퍼랜드 저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명령에 대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터도 접근을 하지만 메모리도 접근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명령 주소 지정법은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법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가는데 3번에 보시면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있어요. 우리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 첫 문장 부분에서 보셔서 레지스터 관련이구나. 3번, 4번 중에 이렇게 이제 추측은 충분히 되잖아요. 우리 1번하고 2번은 이제 너무나 역시 잘 아시는 형태이면서 레지스터와 연관되지는 않았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3, 4번에 해당하는 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에 해당하는 거는 명령 번지부에 레지스터 번호가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예, 명령 오퍼랜드 부분이 있죠. 예, 번지 부분에 레지스터의 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는 형태고 그 레지스터 번호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가면 레지스터 안에는 연산에 사용될 자료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에 해당하는 거는요. 해당 레지스터만 접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메모리의 접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위에 보기 문장상에 보셨을 때는 레지스터도 접근하지만 메모리도 접근을 해야 되는 형태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에 대한 것과는 다른 설명이죠. 여기서는 메모리 접근을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구분되시죠?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명령 번지부에 레지스터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로 찾아가면 이 레지스터 안에는 명령 수행의 연산에 사용될 실질 자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어느 메모리로 찾아가라. 그러니까 유효 번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번지의 메모리로 찾아가라는 메모리의 유효 주소가 그곳에 기록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유효 주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유효 주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실질, 명령 혹은 실제로 수행할 데이터와 관련 있는 공간, 관련 있는 공간의 주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소지로 한 번 더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예,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4번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명령 주소 지정 방식과 관련되는 설명들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앞부분에 이제 또 문제 풀어보실 때 그들 사이에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게 명령 수행 속도가 빠르냐 이런 기출 문제도 풀어보셨잖아요. 그죠? 기출 형태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런 것들까지 해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법 변환과 관련되는 여러분이 이제 뭐 이게 계산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는 계산에 약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자꾸 어려움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계산 문제는요, 아시다시피 스스로 풀어보기를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예. 그래서 설명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지 않으면 실제로 특정 문제를 현장에서 풀려고 했을 때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이 반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내가 이제 정말 정확하게 잘 풀어 나가실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진수 값이 있고요. 8진수와 16진수로 각각 변환한 게 어떤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자, 이진수 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8진수 형태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는 소수점이 있는 형태일 때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 앞으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쪽은 내려가면서 자, 개수만큼 쪼개어야 되는데 어떻게? 8진수로 변환을 할 때는 세 자리씩 쪼개는 형태 이렇게 되죠. 그쵸? 세 자리씩 모자라는 부분은 0으로 채워주면서 세 자리
이진수 3개 자리가 8진수 한 자리로 표현이 되니까. 그쵸? 자, 아래로 내려가는 소수점 이하 부분도 마찬가지. 부족한 자리값은 0으로 채워주면서 이진수 3개 형태로 쪼개어 주시고, 자, 이때 가중값 4, 2, 1에 해당하는 것을 각 쪼개어진 묶음에 적용을 해주시고, 이진값 1로 표현되어진 가중값 자리를 모두 더해서 아래쪽에 기록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셨을 때는 1, 0, 1, 0. 자, 1이 있는 곳에 가중값이 2예요. 그러면 여기는 2. 자, 여기서는 4와 2. 4와 2에 해당하는 가중값 자리가 모두 다 1, 1. 그러면 결국은 4 더하기 2를 하니까 6. 그리고 소수점 유지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4와 2가 있는 가중 자리 모두 다 1, 1입니다. 그럼 결국은 4 더하기 2를 해서 여기도 6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진수를 16진수 형태로 변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여기에서는 4개 자리씩 쪼갭니다. 그쵸? 자, 모자라는 자리는 0으로 채워준다 마찬가지고요. 자, 내려가면서 4개 자리 모자라는 것은 0으로 채워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가중값 8, 4, 2, 1에 해당하는 게 각각 쪼개어진 묶음에 모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적용하시는 방법 마찬가지. 이진수로 1로 표현되어 있는 자리에 가중값만 더해서 아래쪽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1, 1 여기 1에 해당하는 가중값 있는 곳만 이진수 1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1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여기에서는 4가 있는 부분, 가중값 2가 있는 부분, 이곳이 각각 이진수 1로 표현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4 더하기 2를 해서 6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소수점 유지되고요. 자, 그 다음에 1, 1, 8, 4 이 자리죠. 그죠? 예, 가중값. 그러면 결국은 8 더하기 4 이렇게 되는데 8 더하기 4를 하면 우리 아시죠? 10부터 시작을 해서 11, 12, 13, 14, 15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16진수상에서는 대문자로 A, B, C, D, E, F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12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C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8진수로 2, 6.6 그리고 16진수로 1, 6.C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계산법에 해당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 숫자를 가지고 스스로 여러분이 풀어보는 연습은 많이 반복적으로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8번 문제도 한번 가보실게요. 여러 가지 진법으로 표현된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뺀 결과를 10진수로 표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4개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디귿에 있는 것만 10진수로 표현된 숫자고요. 나머지는 각각 2진수, 8진수, 16진수로 표현된 거니까 그들을 모두 다 10진수로 변환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문제상에서 일단은 가장 큰 수, 작은 수에 해당하는 비교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뺀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10진수로 표현하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 여러 진수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10진수 표현으로 통일을 하자. 일단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다른 진수로 되어 있는 것을 10진수로 변환을 할 때 기본적인 변환 방법은 각 자릿수마다 자릿값을 해당 수치와 곱하고 그 값들을 모두 다 더해라. 그러면은 10진수 형태의 값의 표현이 된다. 이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방법적인 부분의 차이는 없죠. 다만 2진수, 8진수, 16진수일 때 각 위치의 자릿값이 2진수는 2의 0승부터, 그쵸? 우리 이제 정수 자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8진수는 8의 0승부터, 16진수는 16의 0승부터 이렇게 이제 자리 위치가 매겨지는 이것만 차이가 있고요. 계산법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소수점 기준으로 정수 자리 부분부터 따졌을 때
첫 번째가 2의 0승에 해당하는 자리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리값이. 그러면 그 위에가 2의 1승이고 그 위에가 2의 점점 커지니까요. 2의 2승, 2의 3승,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4승 이렇게 자리값이 매겨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면 그거보다 이제 점점 하나씩 작아지는 형태가 되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밑에가 더 있으면 2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뭐 이렇게 또 계속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값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 위치의 숫자와 곱해서 그렇게 곱해진 값들을 모두 다 더해 주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른 작업을 위해서 제가 기록을 좀 해드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1 곱하기 2의 4승 이것부터 출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0 곱하기 하는 거는 어차피 0이니까 뭐 어떤 진수든 간에 0 곱하기 형태로 가는 건 그냥 0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굳이 수식상에 넣을 필요 없고 실제로 남아있는 표현되는 값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이제 기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1 곱하기 2의 4승 하고요. 그리고 1 곱하기 2의 0승 그리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부분에 1이 또 있죠. 그래서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각 자리값 곱해진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1 곱하기 2의 4승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16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 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래서 1 곱하기 1이니까 1. 거기다가 자 2의 마이너스 1승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이미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되셨을 수도 있는데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러면 2의 1승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만약에 2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2승이면 2의 2승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요거를 소수점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2분의 1의 형태니까요. 0.5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부분에서 0.5가 더해지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첫 번째 이진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10진수 값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17.5라는 10진수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있는 8진수를 또한 10진수로 변환할 때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자리의 값 자체, 자리값 자체가 8의 0승, 8의 1승 이제 이렇게 간다는 차이밖에 없죠.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8의 1승에 해당하는 값과 곱해지는 그래서 1 곱하기 8의 1승 그 다음에 소수점 기준으로 정수 첫 번째 자리가 8의 0승 자리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는 7 곱하기 8의 0승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여기는 8의 마이너스 1승에 해당하는 자리고 해당 자리의 수치는 4니까요. 4 곱하기 8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들을 계산했을 때 얘는 8이니까 8의 1승은 8이니까 8 곱하기 1, 8이죠. 그죠? 그 다음에 8 곱하기 8의 0승, 모든 수의 0승은 1. 그러면 결국은 7 곱하기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7이죠. 여기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8의 마이너스 1승. 아까 이제 여기 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가보세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자주 계산하면 사실 내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 수치가 남아있을 만큼 조금 거의 저장이 되거든요. 예, 실제로도 여러분이 그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계산 문제 할 때 조금이라도 빠르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2의 마이너스 1승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승에 해당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가죠. 그 다음에 2의 3승, 4승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요거를 다시 지수승에 해당하는 값 빼고 우리 일반적인 이제 10진수 표현에서 하는 거대로 하면 얘가 2분의 1, 얘는 4분의 1, 얘는 8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16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소수점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2분의 1이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거잖아. 1의 절반. 그러면 0.5부터 당연히 출발을 하죠. 근데 그 절반의 또 절반이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0.25. 그러니까 이 0.5의 절반. 이렇게 가시면 되죠. 앞에 거에 또 절반이니까. 그러면 8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그거의 또 절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125가 되는 거예요. 0.25에 대한 거의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 16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면 0.125의 또 절반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0.0625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현장에서 계산을 일일이 다 해서 물론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쓸 수 있거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손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왕이면 이런 계산을 하는 부분에서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자주 나오는 거.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는 이런 여러분이 뭐 정수에 해당하는 곱 이런 거에서는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지수에 해당하는 것이 음수로 가서 값이 표현될 때는 좀 계산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그래서 좀 자주 나오는 거는 아예 외우다시피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외우다시피 그냥 머릿속에 넣어놔버리면 훨씬 더 계산자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여러분이 마무리할 때는 조금 더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제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자 8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4가 있으니까 또 이것까지 같이 가면 계산은 편해지긴 해요. 이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약분이라는 게 되니까 2분의 1, 그러면 0.5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이제 계산은 되지요. 자, 그러면은 요애 같은 경우는 15.5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렇게 10진수 값으로 또 표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리을에 있는 16진수에 해당하는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변환을 해보시면 이제는 뭐 느낌 오죠?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자 16의 1승 자리, 16의 0승 자리, 그리고 16의 마이너스 1승 자리 이렇게 해서 각각의 수치와 자리값을 모두 다 곱해주시고 그리고 더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16, 그죠? 1 곱하기 16이니까 플러스 2 곱하기 1, 그쵸? 그리고 자, 요게 16분의 1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죠? 자, 16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거였죠? 0.0625. 그쵸?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8.0625에 해당하는 10진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문제상에서는 뭘 요구를 했습니까?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뺀 결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진수로 모두 다 표현이 됐으니까 그들 사이의 크기 비교가 어렵지 않게 되죠. 자, 가장 큰 수가 어떤 수입니까? 그쵸? 가장 큰 수가 현재 10진수로 표현되어 있는 18.1. 요게 가장 큰 수네요. 현재로서. 그죠? 그 다음 가장 작은 수는 그쵸? 요거죠. 15.5. 15.5에 해당하는 거. 뺀 결과. 차이값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6이 되고 결국은 2.6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다른 진수에 해당하는 것을 2진수, 8진수, 16진수에 해당하는 진수로 변환해 주는 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예, 요렇게 계산 문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제 뒷부분 문제에서도요, 진법 변환과 관련해서 이제 이 형태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8진수가 있어요. 근데 이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8진수와 16진수 사이의 변환법을 알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자, 이것도 중간에 누구를 끼워서 변환에 사용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 바로 이진수죠. 이진수입니다. 그쵸? 우리 이제 이진수, 8진수 사이의 변환에서는 8진수 한 자릿수를 표현할 때 이진수 세 자리, 그죠? 그 다음에 16진수와 이진수와의 관계에서는 16진수 한 자리 표현에 쓰여지는 이진수는 4개 자리 이거였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여기서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8진수 주어진 게 1, 2, 3.321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소수점에 해당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그쵸? 자, 지금 보시면 8진수 숫자 하나에 대해서 이진수로는 3자리로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3에 해당하는 거 세 자리로 표현을 하면 0, 1, 1이죠. 우리 가중값 4, 2, 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2 더하기 1을 해야 3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2가 있는 가중자리, 1이 있는 가중자리, 여기가 1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진수로. 그죠? 그래서 0, 1, 1. 그러면 자, 2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려면 2는 4, 2, 1 중에 2에 해당하는 가중값 자리, 즉 0, 1, 0, 0, 1, 0, 1. 이 가중값 자리만 1로 표현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에 해당하는 값은 4, 2, 1 중에 1자리. 그래서 0, 0, 1, 0, 0, 1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같은 방법으로 자, 뒤에도 3에 해당하는 값은 세 자리 표현에 있어서 0, 1, 1. 자, 2에 해당하는 것은 0, 1, 0. 역시 1에 해당하는 거 0, 0, 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것까지는 이제 표현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 2진수를 가지고 16진수로 변환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6진수로 이제 변환을 할 때는 여기에서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16진수와 2진수와의 관계에서는요. 4개 비트 자리, 그게 16진수 하나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소수점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4개, 4개씩 잘라야 되는 거죠. 그쵸? 하나, 둘, 셋, 4개 하고 끊어내야 돼요. 자, 이때 보시면 4개 자리, 비트 자리씩 묶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0만 덩그러니 하나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든 두 개든 0만. 그러니까 1이라는 거 없이 0만 있을 때는 사실 그거는 재배를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나 그것까지 표현할 거야 그러면 0이죠 그냥. 그쵸? 8진수로 2진수로 16진수로 0인 거는 그냥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맨 앞자리 부분의 0은 정확하게 딱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 생략하고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15에 대해서 10진수 15를 표현할 때 필요에 의해서 앞에 0을 붙여서 0, 1, 5의 형태로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그냥 1, 5 실질적인 값 부분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얘는 0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니까 얘는 사실 버려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소수점 기준으로 뒤로 가면서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자, 1이 하나 남았다. 이거는 1은 그냥 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값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자, 모자라는 자리 부분은 0으로 채워서 여기가 한 묶음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중값, 가중 자리값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8, 4, 2, 1이 각각 다 들어가서 1로 표현되어 있는 이진값 자리 부분에 가중값을 모두 더해서 아래쪽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4자리와 1자리, 4자리와 1자리가 1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4 더하기 1을 해서 5, 그쵸?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여기는 0, 0, 1, 1, 그러면 2, 1 더하면 3. 여기는 4와 2 더한 거죠. 그러면 6. 그리고 여기는 8, 8 하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8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6진수로 표현을 하면 5, 3.6 88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8진수에서 16진수로 혹은 16진수에서 8진수로 바로 변환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되니 이때는 중간에 누구를 끼워 넣어라? 2진수를 끼워 넣어라. 만약에 이제 뭐 물론 그것도 돼요. 8진수를 10진수로 변환했다가 10진수를 다시 16진수로 변환하겠다. 이것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8에서 16진수 혹은 16에서 8 그들 사이에 변환을 할 때는요. 중간에 10진수를 껴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2진수를 껴서 2진수를 거쳐서 이렇게 변환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다라는 게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래서 2진수를 이제 활용합니다. 그들 사이의 변환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법 변환과 관련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에서는
우리 뭐 또 역시 많이 접하셨던 불대수식, 그 다음에 논리식, 논리 게이트. 자, 이런 거 관련되는 문제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흡수 법칙이라고 불대수식에 있었어요. 그쵸? 예. 흡수 법칙에 A 플러스 A 곱하기 B는 A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A 플러스 A 곱하기 B를 A로 간략화하는, 자, 간략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흡수 법칙에 대한 결론을 불대수식을 통해서 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를 논리식에 관략화하는 과정의 형태 그대로 적용을 해서 관략화를 시키는 과정상에서 보셨을 때 그때 이제 불대수 적용된 그 불대수 법칙에 대한 게 있을 터인데 어떤 게 적용돼서 이렇게 관략화가 됐을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이게 A다라는 결론 나오기 전에 어째서 A가 나왔느냐 그거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A 플러스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때 A에 해당하는 것은 불대수 법칙에서 A 곱하기 1은 A다. A 곱하기 1은 A다. 그건 어떻게 해석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곱하기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논리 곱에 해당하는 AND 논리 연산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AND 논리 연산에 해당하는 것은 이때 A에 해당하는 값이 만약에 이제 곱해지는 게 1인데 지금 만약에 A에 해당하는 값이 0이면 0 AND 1의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결과가 0이 된다. 근데 만약에 A에 해당하는 게 1이면 1 AND 1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럴 때는 결과가 1이 된다. 이거거든요. 결론적으로 A 곱하기 1은 A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산에 참여하는 A의 입력값이 0인 상황이면 0이 결과로, 1인 상황이면 1이 결과로 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연산하는 것에 대한 거는 A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와 A 곱하기 1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는 연산 결과상으로 보셨을 때 동일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에서는 확장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뒤에는 이제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된 상태고 이러고 나서 뭘 했느냐 보면 지금 확장한 식에서요. A에 해당하는 거 A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곱하기 B 이렇게 돼 있는데 A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통된 부분입니다. 공통된 부분.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앞으로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괄호로 묶어준 거죠. 이렇게. 그쵸? 예. 괄호로 묶은 상태에서는 공통된 부분을 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걸 기록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괄호 안에 그러면 1 플러스 B.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A 곱하기 1 플러스 B에 해당하는 형태인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배분 법칙에 해당하는 걸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역으로 봤을 때 그 위의 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A 곱하기 1, 그죠? 그리고 A 곱하기 B. 그것에 대한 플러스 표현. 이거잖아요. 똑같죠, 그죠? 이렇게 역으로 해보셨을 때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이 괄호 안에 있는 1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게 뭐다? 그쵸?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이 플러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5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B, 그러니까 여기서 뭐 A가 됐던 B가 됐던 입력값에 해당하는 것이 즉 0이든 1이든 논리 합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이미 1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1. 그러면 사실 여기에 0과 논리 합을 하든 1과 논리 합은 하든 무조건 1이 하나 이상만 있으면 결과는 1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얘는 무조건 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남는 게 A 곱하기 1. 그쵸? 근데 이제 이 위에서 또 얘기한 것처럼 A 곱하기 1에 대한 것은 뭐다? 그쵸? A다. 그래서 결국 이 흡수 법칙에 해당하는 것을 간략화시켜서 정리를 했을 때 과정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최종적으로 A 플러스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A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간략하는 과정 중에 적용된 불대수식 그걸 한번 잘 골라보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쭉 보셨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어떤 게 사용이 됐습니까?
그쵸? 지금 첫 번째 기억본에 보니까 A 플러스 1은 1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사용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요거 사용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 니은에 해당하는 A 곱하기 1은 A다. 이미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또 사용이 됐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사용이 된 상태고, 나머지 것들은 보셨을 때 여기 관략학 과정에서는 사실은 사용되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일단 논리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불대수의 기본 법칙에 해당하는 거, 그쵸? 그거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해서 뭐 간략화 시키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회로를 살펴보는 것도 나오고, 카르노맵 적용하는 것도 나오고 하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학습이 되면 되는데, 자, 뒷부분에 이제 계속 가시면 지금 말씀드린 논리 회로 관련되는 문제들 다양하게 또 한번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선 여기 10번 문제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뒷부분 문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